몇 살쯤 되면 이게 뼈가 다 붙을 것 같으세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100살? 10살? 아니에요. 30대 중반이에요.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는 책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책을 읽지 못한 채로 살아갈 사람, 이렇게 나뉠 거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해요. 안녕하세요. 신성욱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읽기, 이야기와 뇌발달입니다. 네. 이제 6세 되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 한 12세 정도까지, 이때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책을 너무 일찍 읽어요. 이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이 시기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책 읽기가 아니고요, 놀이예요. 놀이. 네. 플레이, 프리 플레이라 그래요. 마음껏 놀기. 네. 그 마음껏 놀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우선 육체적으로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온갖 근육을 다 씁니다. 그리고 뛰어다녀요. 걸어다니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물리적 인풋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뛰어놀았으니까 밥도 잘 먹죠. 밥을 잘 먹고 피곤하니까 잠도 잘 자요. 그러면 뇌가 잘 자라요. 또 하나는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죠. 네. 또 다른 소셜 인풋들이 들어가요. 거기서 인간관계를 배워요. 친구를 축하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같이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슬퍼하면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기술도 터득해야 하고요. 그게 또래 집단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그걸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럼 이때 책 읽기는 얼마나 하느냐? 30분이요. 30분. 네. 그렇게 권해요, 과학자들은. 그것도 bedtime story라고 해요. 잠들기 전에 엄마의 목소리로, 혹은 아빠의 목소리로, 양육자의 목소리로 가장 친근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로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는 여행이야말로 가장 찬란한 여행이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반응이 없군요. 부모는 안 찬란할 수 있으니까 힘들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힘들다는 얘기가 그거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잘 안 자요. 그게 잘 뛰어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는 말은 쉽고 해결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마음껏 놀 자유를 우리가 되돌려줘야 됩니다. 시간도 빼앗았고요, 공간도 다 빼앗았어요. 시간표 정해주고 그것대로 지내라고 하잖아요. 다음은 뭐다, 4시부터 뭔지 알지. 공간도 다 빼앗아갔어요. 예전에 어디서 뛰어노셨어요? 공터, 골목길. 거기는 아이들의 해방구였어요. 왜요? 차가 못 들어오거든요. 마음껏 뛰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공터는 왜 소중한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어느 날은 아이들이 거기를 지금으로 치면 헬스클럽으로 바꿔놔요. 전부 거기서 운동해요. 말타기도, 줄넘기도 하고, 고무줄 뛰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가면 카지노로 바꿔놨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네. 공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럼 아이들이 오늘은 뭐하고 놀까? 네. 오늘은 뭐하고 놀까? 네. 이 말이 사라졌어요. 위험하네요. 예, 이거 하면서 놀아.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너희들 여기서 이거 하면서 놀아. 예. 책은 그래서 위험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독서 교육은 사실은 만 10세, 12세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그 무렵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본격적인 그때가 되면 만 12세 무렵이 되면요, 아이들의 뇌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요. 본격적인 인간의 뇌로. 그 이전에는 생물학적인 조건들을 갖추는 데 충실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방식들을 보고 따라하고 연습하고 터득했죠. 그게 뇌에 뭘로 남는다고요? 기억으로요. 그 기억을 토대로
이제 만 12세부터는 자기만의 세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흔히 말하는 사춘기죠. 그때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드라마틱해요. 이게 연령대별로 뇌가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는가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근데 잘 보면 색깔이 확확 바뀌어요. 예, 색깔이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뭐 백질이다, 회백질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돼서 회로도 이루고 네트워크도 이룬다 그랬죠. 그것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 12세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언제까지 그렇게 그 기초라 그래야 될까요? 기초공사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 뇌의 이 앞쪽 부분, 여기 이제 전두엽, 예전에 이렇게 불렀고 지금은 이마엽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여기가 고차원적인 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20대 중반까지도 여긴 계속 공사를 합니다. 20대 중반까지. 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린 시절에 뇌 발달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뭐 3살 무렵에 뇌의 80%가 뭐 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과거의 생각이에요. 네. 그건 수정됐습니다. 뇌는 만 20대 중반까지도 1차 공사를 계속해요. 1차 공사. 네. 그리고 뇌의 어떤 영역은요, 심지어는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저 두개골, 여기 딱딱한 뇌를 보호하고 있는, 뇌가 담겨 있는 이 두개골이 아기들 처음 태어나면 물렁물렁하잖아요. 여기 숨골도 있고요. 왜 말랑말랑하죠? 다 안 붙어서 그래요.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얘들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딱 붙어서 딱딱하면 뇌가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네. 그래서 꽉 닫히는 시기. 네. 이제 뇌가 어느 정도 다 자랐어요. 몇 살쯤 되면 이게 뼈가 다 붙을 것 같으세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10살? 10살? 아니에요. 30대 중반이에요. 네, 30대 중반에 뼈가 다 붙어요. 그럼 그때까지 1차 공사를 하고 그럼 영원히 가느냐?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죽을 때까지 계속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 그래서 뇌 발달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만 12세 무렵이 되면 뇌가 급격하게 이제 자아도 자리 잡고요. 그래서 애들이 고집도 세지는 겁니다. 반항하죠. 왜 반항할까요? 나도 알아 이거예요. 그래서 반항도 하고요. 부모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뇌의 어떤 영역들을 조사해 보면 처음에는 부모님, 가까이 있는 분들의 반응을 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생활할 때 그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거든요.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그 영역은 줄어들고요.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영역이 활성화돼요. 이건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보세요. 내 품에 있던 아기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서 학교를 거쳐서 이제 더 많은 친구들, 더 넓은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운다는 건 결국은 잘 떠나보내려고 자식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잘 커서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 뜻이에요. 매우 섭섭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성장하고 커가고 잘 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본격적인 문자 텍스트를 통한 독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이 점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죠.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 다 아시잖아요. 네. 심지어 아이들이 무슨 고전, 뭐 소설, 뭐 이런 책들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무슨 독서충 이런 다음에 비아냥거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 뭐 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선 전제 삼아 말씀드릴 것은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요. 항상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곡선을 그려요. 네, 하이프 사이클, 하이프입니다. 하이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려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을 성공하면 이걸 상용화하거나 제품화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크게 홍보가 돼요. 예. 그러다가 뚝 떨어져요. 네.
80%의 기술은 바로 여기서 뚝 떨어져서 다시 못 올라와요. 제가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메타버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치 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속된 말로 생 난리 부르스였어요. 지금 메타버스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불과 1년 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 많이 해요? 네, 챗 GPT. 그래서 뭐 챗 GPT가 또 세상을 바꿀 거라고 막 그래요. 저 1년 뒤에 어떤 말들이 나올까 정말 궁금해요. 제가 안타까운 건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독서 교육, 심지어는 인공지능 시대의 유아 교육, 이런 그런 말들은요, 자본가, 그다음 기술자, 권력자들의 언어입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천사 같은 아이들한테 그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오롯이 인간의 길에 잘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우리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고 연습하고 터득해서 기억을 간직해요. 그걸 인간의 방식이라고 불러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그겁니다. 자, 그래서 만 12살 무렵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읽으면 독서충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뇌가 급격하게 인간의 뇌로 성장하는 시기예요. 자아도 자리를 잡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텍스트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들을 이제 학습하는 시기예요. 학습도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감동도 받고 재미도 느끼고요. 본격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지금 앉혀놨어요. 문제나 풀으라고. 이건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는 책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책을 읽지 못한 채로 살아갈 사람, 이렇게 나뉠 거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해요.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마포구요. 제가 마포구에서 조사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내는가, 이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글은 잘 읽어요. 그런데 책은 못 읽어요. 몇 퍼센트가? 40%요.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중학교 2학년 교실의 40%의 아이들이 책을 잘 못 읽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죠, 책은.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방식은 우리 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휴먼 스킬이에요. 새로운 기술이에요.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지금 현생 인류가 등장한 것은 뭐 길게 잡으면 한 20만 년 정도 봅니다. 호모 사피엔스요. 그때 문명 시대가 아니었죠. 우리가 문명으로 진입한 것은 10,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봤을까요,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렇게 읽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예, 딱 봤어요. 딱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 오래전 그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을 처음 만나던, 아니 뭐 굳이 그런 표정을 지으실 필요는 없고요. 차마 떠올리기는 싫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래전 그날, 그 일을 처음 만나던 날. 읽었나요? 이마는 이렇게 생겼군. 다시 또 왼쪽으로 와서 눈썹은 이렇게 생겼군. 눈은 내 스타일인데 어떻게 했죠? 그냥 딱 봤어요. 그리고 몇 초 걸렸나요? 기억도 안 나죠? 3초 걸린답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3초 만에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너무 가혹하죠. 나의 기억들이 반응한 거예요. 네. 그건 어떤 누구도,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기억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 조상님들이 정말 지혜로웠죠. 콩코프리스였구나. 네. 나만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 뇌는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도파민 경로라 그래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마구 활성화돼요. 이거는 뽕 맞은 상태, 쇼핑 중독 상태, 알코올 중독 상태, 남자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중독 상태랑 똑같은 상태예요. 뇌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도파민 경로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네.
그 이랑 있으면 막 행복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막 헛것이 보이고 막 헛소리를 했어요. 당신만을 사랑해. 헛소리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헛소리였어요. 원래 우리 인간의 뇌는 그렇게 보도록 진화해 왔어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불과 만 년 전에 문자를 발명했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그건 점토판이라고 하죠. 예, 흙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거기다가 나무젓가락 같은 걸 쇠개 문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방식이에요. 혹은 반대로 읽거나. 예. 아주 이상한 방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만 펼치면 졸립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네. 뭐 아닌 것처럼 졸려요. 졸립죠. 책만 읽으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책 읽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시 말할게요. 왼쪽부터 오른쪽 끝에 갔다가 다시 또 왼쪽으로 와서 또 이렇게 읽어 나가야 돼요. 중학교 2학년 교실에 갔더니 문장이 3문장, 4문장 한 단락이 넘어가죠? 안 들어가요. 그 훈련을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책을 던져주고 아이들이 문자를 소리내서 읽거나 눈으로 읽어내면 아, 얘가 독서를 하는구나.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는요, 요즘은 이제 사이언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오브 리딩이라고 그래요. 독서학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사이언스가 붙었냐면 독서는 책을 읽는다고 하는 행위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시각과 뇌 혹은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손끝으로 읽어서 뇌에다 그 신호를 보내죠. 정보를 보내죠. 그럼 뇌에서 그거를 뭐 읽어내거나 혹은 지각하거나 혹은 기억하거나 저장하거나 추론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읽는다는 행위죠. 그래서 뇌과학이 진전되면서 사이언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했던 메리언 울프 교수님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죠. 그 분야에서. 그래서 그 독서학에서는 말하기를 독서의 단계는 흔히 5단계 내지 6단계를 거쳐요. 이건 아이들의 뇌가 자라는 과정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2살 무렵이면 그때서야 추상, 기호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죠. 독서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어놓고 나의 언어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오브 리딩, 독서학의 권위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의 인류는 독서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우리는 책을 많이 읽고 잘 기억하면 그러면 아, 책을 잘 읽었구나 그래요. 아니에요. 독서의 마지막 단계는 10대 후반쯤 되면 잘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독서라는 것은 앞에 책을 갖다 놓고 글자를 잘 읽어내는 것이 아닌 그건 독서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해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잘해요. 그래서 그 음악 신동은 있죠. 5살, 6살 먹은 아이들이 모차르트나 바흐의 음악을 아주 잘 연주해내요. 그런데요, 문학에는 신동이 없어요. 그림에도 신동이 없어요. 그게 바로 뇌가 자라는 과정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 12세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그야말로 글밥이 많은 책 혹은 고전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세상은 책을 읽고 자기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될 거예요. 요즘은 이제 독서 동아리, 그래서 중장년 또 노인분들도 같이 이렇게 독서 동아리에서 같이 책 읽고 그림책도 읽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죠. 제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중년 이상이 되어서 책을 읽지 않으면 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뇌 발달을 어린 시절에 다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한
20대 중반, 30대 중반까지 뇌내 1차 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 매일같이. 이 리모델링은 뭐냐 하면 기억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 갖게 되잖아요. 그 새로운 기억들은 전부 밖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우리 모두는 밖에서 왔어요. 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열량과 영양을 섭취했기 때문에 내 신체가 유지돼요. 내 언어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밖에 있는 누군가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언어를 이루어요. 이거는 엄마 품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나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엄마의 언어예요. 내가 부르는 노래는 엄마의 노래예요. 이상해요. 제가 왜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를까? 동백아가씨, 네. 선마을 선생님. 저는 이런 노래를 한 번도 가사를 외우려고 한 적도 없었고요. 어디 가서 연습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구슬프게 불러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들려드릴게요. 엄마의 노래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엄마의 음식이었어요. 네. 전부 밖에서 온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건 잠깐 여담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깊은 오만에 빠졌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야? 내가 내 새끼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야? 심지어 선생님들한테도 그러죠. 네가 뭔데 내 새끼. 이건 망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요. 내 언어도 없어지고 내 마음도 없어지고 내 지능도 없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없어져요. 그들로부터 비롯된 어떤 일들이 내 감각,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나의 뇌로 들어와서 나를 이루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그냥 정보라고 하죠. 네, 기억들, 그걸 갖고 이제 기억을 만들죠. 그런데 중장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30% 정도로 줄어들어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재활용해요. 그러니까 고집도 세지고요. 남의 말 잘 안 듣게 되고요. 자기가 익숙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네. 어느 집에나 다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야 뇌가 녹슬지 않아요. 새로운 자극이 자꾸 들어와야 뇌의 물리화학적 구조가 바뀐다니까요. 네. 그래서 점점 중장년이 돼서 나이를 먹고 할수록 여행도 더 많이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던 신문을 과감하게 접고 남들이 보는 신문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잠언과도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 말은 진리예요. 뇌과학의 입장에서 봐도. 네. 책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들만 갖고 살겠다는 옹고집인 거죠. 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그리고 꼭 내 눈에 들어오는 익숙한 책 아니고 새로운 것들이요. 네, 새로운 것. 그동안 내가 몰랐던, 그래서 뇌에다가 데이터를 자꾸 쌓는 거예요. 정보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뇌의 물리화학적 구조가 바뀌어요. 새로운 기억들이 되죠. 그래서 뭐 중장년 이후에 새로운 언어에 한번 도전해 본다든가, 또 요즘 어떤 분이 이제 뭐 문과의 과학 공부 뭐 이런 책을 쓰셔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그러셨던데, 그런 것도 참 좋은 시도죠. 난 그동안 과학 이런 건 아예 몰랐어. 난 그냥 모른 채로 살래. 이건 바보들이 나는 소리죠. 네, 새로운 분야에 자꾸 이렇게 도전해 보시고 읽고. 네. 노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노화의 시기가 오죠. 뇌도 노화합니다. 노화돼요. 그런데 이제 놀랍고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 치매, 우리 흔히 치매라고 하죠. 그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의 증상이죠. 치매는 기억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기억이 지워진다는 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기억이 자꾸 지워져서요. 자아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들도 몰라보고요. 아주 심해지면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자아가 파멸하는 질병,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령 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을 해결할까? 근데 아직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원인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요, 다만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알츠하이머가 아주 심한 분들, 자식도 못 알아볼 정도의 분들한테 어린 시절에 들려줬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여요, 이분들이. 네. 갑자기 정상인처럼 해요.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도 들려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자식도 알아보고요. 물론 잠깐이지만. 아직 왜 그런지는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런 시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노년이 되어서도. 네. 그러니까 중장년 시기에는 새로운 것에 이렇게 도전해 보다가 이제 노년이 됐어요. 내 신체 활력도 떨어지고 기억도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이런 노년기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내가 어린 시절에 봤던 것들, 들었던 음악들, 가봤던 장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계속. 그런데 역시나 그때도 책은 가장 효율적인 도구예요. 곳곳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동아리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년기의 그림책 같은 것을 접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접했던 그런 것들 또 더 좋은 것은요. 그걸 한번 재현해 보는 거예요.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노인들이 꼭 어린아이들 그림처럼 그려요. 원근도 없고요. 명암도 없고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금방 달라져요. 아이들은 그 시기에 머물지만 노인분들은 금방 달라집니다. 이건 뇌가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정보를 자기의 기억들과 버무려서 꺼낸 거죠. 프린트 아웃 해낸 거죠. 그러니까 뇌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뇌는 몸뚱아리에 얹혀져 있는 근육과도 같아요. 우리가 신체 단련을 하기 위해선 근육에 열심히 자극을 주죠. 운동이에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늙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똘똘하게 똑똑하게 살고 싶으면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내 언어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내 지능도 유지될 수 있고 내 마음도 유지될 수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굳건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이 물건이 보편화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미디어였죠. 도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도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소아과 의사들이 모두 이제 합의한 내용이에요. 만 3세 미만의 아이한테는 절대로 이걸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